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2번이나 겪은 평범치 못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남자복이 없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자주 있는데요. 한번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들어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전과 재미가 있는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의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이가 워낙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술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이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도망치듯 나와서 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싱글로 지냈어요. 남자들은 다 연애할 때만 최선을 다하고 결혼하면 전남편 같은 미친 짓을 할 것만 같아 마음의 벽을 세워두었죠. 제가 일하는 곳이 네일샵이었는데 여자 손님들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오다 가다 유리문 너머로 제 얼굴을 본 남자들이 시시때때로 들어와 전화번호를 요구했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제가 아주 조금 예뻐서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또 네일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으니 많이 꾸미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들이 저와 만나고 싶다며 자주 네일샵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5년 내내 모든 남자들을 거절하며 솔로로 지냈습니다. 전 남편이 어떤 놈인지 앞서 말했으니 남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중 저에게 반했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꽃다발을 선물로 주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네일샵 사장님은 어지간하면 한 번 만나주라고 조언했고 이런 남자를 또 만나는 건 쉽지 않으니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대인 걸 알고 계셨는데 세상에는 착한 남자도 많으니 너무 밀어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잘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몇 달 동안 구애를 해준 남자에게 시간을 내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니 인물이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사람이 말하는 게 교양도 있고 배려와 친절이 몸에 배겨 있어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계속되는 고백에 저는 못 이기는 척 넘어가기로 해서 이혼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봤는데 이 남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며 바른 생활을 하는 착실한 사업가였답니다. 습관도 좋은데 사업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더욱더 좋았습니다. 남자의 능력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었는지 잘되는 사업체의 오너라는 말에 마음이 그이에게 완전히 기울어졌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이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달라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자식까지 낳아서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설렜답니다. 평범한 결혼식을 올리고 새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따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서 그의 집에서 살림을 차린 거죠. 남편이 쓰던 물건을 계속 쓸 수 있으니 괜한 돈을 쓰지 말라고 배려해줘서 편하게 몸만 들어갔답니다. 그이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결혼하기까지 특별히 궁금한 게 없으셨는지 질문이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당신의 아들을 믿어서 그런 건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어색하고 불편하게 앉아만 있다가 신혼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조용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좋겠다며 그냥 선을 넘지 말고 지금의 어색한 사이를 유지하라고 조언하더군요. 그래서 싯자질도 당하지 않고 성실한 남편과 마음껏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답니다. 그이는 바로 이세를 원했는데 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임신 계획을 세웠는데 병원에서 말하길 임신은 가능한 몸이나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임신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는 데다 아이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남편은 자식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며 그냥 저희들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배려있고 말을 해도 아주 예쁘게 해주는 남자였으니 재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남편의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기울게 된 거죠. 그이는 코로나가 오래 갈 거라는 뉴스를 보며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저를 만나고 한 번도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집에서 나발을 불며 소주를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아이 젠장, 망할 코로나 때문에 나 같은 사업자들은 죄다 문을 닫게 생겼네. 에이씨, 왜 나라에서 사람들을 집 안에만 있으라고 떠드는 건지 원. 여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당신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 한 잔도 못 마신다고 했었잖아. 이게 다 몇 병이야? 둘, 넷, 여섯 병? 아이, 당신은 또 뭐야, 어? 내가 속이 상해서 술 좀 먹겠다는데 술병이나 새고 있어? 가서 안주나 좀 만들어와. 여보, 속이 상하는 건 알겠는데 술을 마신다고 해일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술 마시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수백 번은 말했던 걸 기억 못해? 난 술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잠이라자. 제 잔소리에 남편은 콧방귀를 끼더니 입을 열며 더러운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이씨, 뭘 걸레 같은 년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야, 나 같은 사업가가 너처럼 네일샵에서 일하는 나부랭이를 만나주고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 너 네일샵에서 유명했다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한 몫씩 뜯어냈다고 그러더라?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한테 몸 주고 한 몫씩 땡겼냐? 어? 그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되게 술이 취해 아무 말이나 떠드는 사람은 말실수를 쉽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술주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해줄게. 대신 다음에도 이런 막대먹은 주사를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른 들어가서 자빠져 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자빠져라는 소리를 해? 응? 야, 너 그동안 몇 명의 남자랑 자빠져 잤냐? 한 100명은 되냐? 솔직히 말해봐. 저는 다시 침착하게 조용히 들어가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이는 또다시 제가 남자들과 난잡한 생활을 했을 거란 소리를 떠드는 바람에 살짝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이의 깃방망이를 한 대 날려버렸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 방에 가서 베개와 이불을 가져와 기절해 있는 남편에게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가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거실에서 일어난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왜 자기가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걸레니 어쩌냐면서 막말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화나서 깃방망이를 날렸어. 그러니까 왜 술주정을 하고 그랬어? 뭐? 내가?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말 지어내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난 한 번도 당신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알았어, 누가 뭐래? 술 취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다른 놈이니까 봐주기로 했어. 그런데 여보, 내가 참을성이 약하니까 다음부터는 술을 입에 대지 마. 알았어. 자기가 어제 내 깃방망이를 날렸다고 그랬지? 그래서 턱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나봐. 옥신옥신 쑤시기까지 하네. 당신 무슨 무술 같은 거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랑 킥복싱을 근 10년을 했어. 그래서 내 한 몸은 스스로 지킬 줄 알아. 제가 어떻게 남편을 한 방에 기절시켰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마시면 헐크같이 변해 공격을 했었는데 늘 제가 그 일을 제압하고 개패듯이 패줬습니다. 술주정을 몇 번 봐줬는데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고 술 취한 그이와 크게 싸움을 하고 말았죠. 저도 한두 대 맞긴 했지만 전 남편은 이빨이 3개 날라갔고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진단서를 뽑아 이혼 소송을 해서 정당방위로 한 짓이라는 걸 인정받아 많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던 겁니다. 술 먹고 맞고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씀이죠. 여하튼 지금의 남편에게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 한 번만 더 술을 처먹고 주정을 부리면 뼈도 못 추릴 거라고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며 저에게 막말한 것을 사과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락하니 술을 바로 찼더군요. 제가 네일샵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만취한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답니다. 뭐야 이년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래 걸레년아 너 바람 피우고 왔지? 나처럼 너한테 들이드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었어. 말해봐. 어떤 놈이랑 뭐라고 왔는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괜한 시비 걸지 마. 그리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또 술을 마신 거야?
내가 봐줘야 해? 아니면 혼을 내줘야 될까?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오더군요. 표정은 그동안 제가 봤던 착하고 순진한 얼굴이 아니었고 분노가 가득한 못생긴 표정이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공격하려고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쌍욕을 하더군요. 아이 더러운 년이 어디 남편을 가르쳐들어. 이 남자의 환장하니라. 어떤 남자랑 어디서 뭐하고는지 바른대로 말해. 그러면서 제 따귀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는데 가볍게 피하고 주먹으로 남편의 배를 한 대 툭 쳐줬습니다. 이윽고 앓는 소리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남편의 얼굴에 뺨을 세게 날려버렸답니다. 그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니 기절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불을 대충 덮어주고 저는 방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잤네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뭐? 내가 어제도 당신한테 걸레라는 말을 했다고? 바람 피우고 왔다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럴 리가.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또 기억 안 난다고 핑계를 대네? 여보,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술 취해서 손찌검 하려는 새끼들은 죽어도 싸다고. 당신 인생 쪽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해줄까? 여보, 미안해. 내가 안 먹던 술을 마셔서 그랬나봐. 그런데 난 진짜 아무런 기억이 없어. 또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자기야, 난 다른 여자들과 달라. 남자한테 맞고 사는 약골이 아니라고. 내가 호리호리한 몸매이긴 하지만 이게 다 쇳덩이 같은 무기야. 지금 당신 배랑 얼굴이 얼얼하지. 이제 딱 2대 때렸는데 그렇게 된 거야. 아무튼 당신은 지금 투아웃이야. 한 번만 더 술 처먹고 지랄을 하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으면 고개만 끄덕여. 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등신 같은 놈아. 제가 남편 면전에 가까이 대고 경고했더니 고개를 재빠르게 끄덕거리며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했답니다. 사업이 휘청거려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성실하게 잘 지내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망한다는 뉴스는 끝없이 나오더군요. 제 남편의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라 많이 우려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망해도 괜찮으니 시기가 지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일러줬습니다. 많진 않지만 제가 네일샵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고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속이 많이 상했는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매일 소주 한두 병을 나발불고 잠을 자기를 반복했습니다. 술주정을 하지 않고 조용히 퍼질러 잤으니 가여운 마음이 들어 참아주었네요. 그런 남편은 술을 계속 마셔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위드 코로나가 되어 사업이 일어났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회식을 하고 왔는지 얼큰하게 취해 들어와서 또다시 주정을 하더군요. 야 이년아, 네 서방님이 힘들게 돈 벌고 들어왔으면 12차 반상으로 술상을 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해장국이랑 안주 좀 차려봐. 하늘같은 남편한테 충성하란 말이야. 요즘 뜸하더니 다시 술주정을 시작한 거니? 당신 이러면 쓰리아웃이야. 더는 못 봐준다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 버러지 같은 게 어디서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 아, 너 다른 놈 있구나? 그래서 그 놈이랑 붙어먹으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지? 말해봐 이 걸레야. 솔직하게 털어놓고 강명 찾으란 말이야. 당신이 나를 자극하는구나. 오늘 엄청나게 선을 넘었으니 좀 맞자. 어쭈, 걸레 같은 게 남편을 때리겠다고? 내가 그동안 봐줬더니 또 까부네. 너야말로 오늘 뒤졌어. 이리와 이 걸레야. 그이가 손바닥을 휘두르자 머리를 숙여 피한 뒤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나며 그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걸레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 속이 뒤집혀 있었죠. 그래서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연신 날려주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보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세게 딱딱 소리를 내며 날려주었죠. 그이의 양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박치기로 당한 남편의 이마에 혹이 올라오더군요. 실컷 두들겨 팼더니 남편은 또 침을 질질 흘리며 기절했더군요. 저는 쓰리아웃인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릴 게 뻔했으니 이혼하는 게 속이 편할 거라 판단했네요. 저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지 스스로를 탓하며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결혼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굳게 가지게 되었죠.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더는 못 참겠어. 나한테 걸레라고 떠들면서 막말하는 거 불쾌해. 당신이 술 마시기 전에는 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속으로 날 뭐로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혼하자. 여보, 내가 어제 또 실수를 했구나. 미안해. 여보, 그런데 진짜 기억이 안 나. 내가 당신한테 걸레라고 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말이야. 변명 그만하고 깨끗하게 이혼하자. 당신이 나랑 계속 같이 살면 당신이 위험해져. 나한테 뒤지게 맞은 거 안 보여? 거울 좀 봐봐. 오늘 출근하면 당신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집에서 잠이나 쳐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혼하는 게 답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자 남편은 매우 빠르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벌을 서는 신용을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놈의 술을 끊을 테니까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 알잖아. 사랑?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따위 막말과 욕을 할 수 있어? 그것들은 모두 술 취해서 나온 소리야. 내 진심이 아니라고. 여보, 오늘부로 술을 끊을 테니까 마지막 기회를 딱 한 번만 줘. 내가 내일부터 술을 마시면 당신 아들, 아니 당신의 개가 되겠어. 멍멍. 저는 이혼 소리를 꺼내긴 했지만 이렇게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뭔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해봤자 얼마 안 되는 위자료만 받고 끝날 테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일을 다녀와서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시종일관 굽실거리며 사과를 연신하더군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한술 뜨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보러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며느라, 나 왔다. 이제 밥을 먹으려는 게냐? 아들,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어디 좀 보자. 그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치우고 부어오른 이마와 눈, 양벌을 보시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집사람한테 맞았어. 그런데 내가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거야.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을 심하게 했어. 집사람한테 하면 안 될 욕과 막말을 해서 이런 거니까 괜히 집사람한테 나무라고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술 좀 마시고 들어와 주사 좀 부렸다고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여자가 어딨어. 며느리, 너 이 얼굴 보여? 네가 만든 내 아들 얼굴 좀 보라고. 그래서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무슨 행동과 말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걸레라는 막말과 손찌검을 원자려고 해서 반격으로 혼을 내준 거라며 세세히 말씀드렸죠. 남편의 얼굴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납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자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손찌검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며 꼰대 같은 발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히던지 할 말을 잃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너 한숨을 왜 쉬는 거냐? 당장 내 아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 제가 왜요? 잘못한 게 없는데 용서를 왜 비냐고요. 그리고 사과를 받을 사람은 바로 저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뭐야? 이게 진짜로 막 나가네? 야, 여기서 죽은 네 시애비가 왜 나와? 결과적으로만 봐도 네가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망쳐놨으니 너한테 잘못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싫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입니다. 며느리한테 기강을 잡고 싶으면 다음 며느리한테나 하세요. 저한테 하시지 말고요. 이야, 아주 대단한 년일세. 내가 너희 둘 다 재혼이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살려고 했는데 이럴 줄을 몰랐다. 별 거지 같은 년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 속을 심하게 긁어대네. 그래, 이혼해라. 이해심 하나 없는 년을 계속 내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다고. 시어머니가 하도 뭐라 해서 식탁에서 일어나 대충 짐을 꾸려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발장 앞을 막으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를 용서하고 엄마 말을 무시하라고 말이죠. 다시는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일이 없을 테니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어가며 엉엉 울어대니까 시어머니가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한탄하더군요. 아유 못살아. 알을 하나 있는 놈이 어쩌다 저런 년한테 빠진 거야. 속상해 죽겠네 진짜. 아휴 저놈을 어찌하면 좋을꼬. 엄마도 그만해. 내 집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뭐라 하지마. 엄마 그만 나가. 난 집사람한테 계속 빌어서 용서를 받을 거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쿵쿵 쳐대며 신혼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내려다보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봐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리석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이제부터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얼마간 남편은 술을 끊고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버릇이 고쳐지는 것 같아 안심하고 지냈죠. 2달가량 금주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주 완벽해 보였네요. 그 일을 용서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애지중지 귀하게 대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네일샵에서 일하다 화장실이 급해서 네일샵 건물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공사 중이라며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옆 건물을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도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오래 걸어서 사거리에 있는 은행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하마터면 바지에 쌀 뻔했답니다. 다행히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은행 안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지켜봤더니 어떤 여자와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한 저는 네일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로 보이는 두 사람을 뒤쫓아 보기로 했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서 말이죠. 은행에서 나온 남편은 상간녀와 예상했던 대로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다른 여자와 불륜을 즐기고 있더군요. 어쨌든 저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네일샵으로 돌아가 일을 이어서 했답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은 뭐하고 있는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상간녀와 재미를 보고 있겠지 하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다정한 얼굴로 일이 바빠서 늦었다고 사과하더군요. 술도 입에 대지 않은 데다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한잔할까? 나 오늘 당신 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그동안 많이 뜸했잖아. 사실 당신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술의 힘을 빌려서 뜨겁게 보내고 싶어. 그래?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나 술 안 먹기로 했잖아. 그냥 바로 안아줄 테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오랜만이라 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한 병만 나눠 마시자. 그럴까 그럼? 오랜만에 당신을 품에 안게 됐는데 까짓 거 마시죠. 그이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잔을 2개 꺼냈고 저는 안주로 과자를 뜯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모른 척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취했어? 예전처럼 나한테 막말할 거야? 여보, 내가 왜 또 그런 짓을 하겠어, 응? 그리고 얼마 마시지도 않아 취하지도 않았다고. 그래? 그럼 한 병 더 마실까? 아무래도 내가 술을 더 마셔야 할 것 같다고. 당신 오늘 이상하다. 술은 아예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술 타령을 해? 그래도 뭐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으니까 한 병 더 마시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걷어 꺼내서 남편에게 빨리 마시라며 잔을 계속 채워줬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입에 물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등 뒤로 뱉어버리고 있었죠. 제가 이러는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윽고 술에 취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걸레년아, 오늘 나한테 술 먹여서 홍콩에 가고 싶었냐? 너 이런 식으로 남자를 몇이나 꼬신 거야? 나랑 사는 동안에도 자주 이런 거지.
솔직히 말해봐. 몸을 막 굴리는 버러지 같은 년아. 당신 취했네. 내가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막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니년이 맨날 날 두들겨 팼었지, 응? 오늘은 내가 니년을 손 좀 봐줘야겠다. 내가 오늘은 아주 반쯤 죽여줄게. 그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까스로 피하고 식탁을 뛰어넘었죠. 그러자 그이가 손을 높이 들고 휘둘렀는데 저는 피하지 못하고 한 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저는 몸을 일으켰는데 흥분한 남편과 멱살을 잡고 힘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집안에서 크게 당할 것 같아 남편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살짝 찌르고 맨발로 신혼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데다 눈까지 찔려서 눈깔이 헷가닥 돌아가서 저를 따라 뛰어내려오더군요. 신발을 신지 않는 저는 발바닥에 피가 나도 꾹 참고 어딘가로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발빠르게 뛰어올라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남편을 따돌렸으니 무사할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잠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라 무슨 일이니? 왜 맨발인 거야? 어머 발바닥에서 피나는 것 좀 봐. 얼굴은 또 왜 그래? 어머님 그이가 술을 마시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손찌검을 했어요.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라면 저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 이리로 달려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놈이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나. 너 괜찮니? 어서 들어와라. 내 아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기 숨어 있어라. 감사해요 어머님. 저 그이가 너무 무서워요. 눈이 뒤집혀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여태껏 본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다고요. 어머 얘 벌벌 떠는 거 봐라. 안 되겠다. 따뜻하게 몸 좀 녹여야겠다.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 좀 뒤집어 쓰고 있어라. 시어머니의 배려로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깔깔대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들 이제 왔냐?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맨날 술 먹고 며느리년한테 맞아서 속이 성했는데 오늘이 너의 날인가 보다. 저년은 날 믿고 여기로 왔나봐. 어리석은 년. 아들아 며느리년은 안방 침대에 잡아놨다. 마저 패라. 그동안 네 얼굴을 퉁퉁 붓게 한 복수를 제대로 해주라고. 엄마가 전화를 해줘서 바로 달려온 거야. 난 처가에 간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아무튼 그냥 여기 있어. 그럼 비켜봐. 오늘 마누라 년을 끝장내야겠어. 이 망할 년이 맨날 나 팼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라고. 그래 실컷 패라. 내가 그동안 너 맞은 거 생각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네 얼굴이 퉁퉁 부은 걸 본 날은 이 엄마의 가슴이 찢어졌단 말이야. 오늘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가 보다. 얼른 들어가서 작사를 내버려.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라고. 파이팅 우리 아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 방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곧 안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침대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제가 이불 안으로 베개를 채워놔서 거기에 제가 누워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저는 시어머니가 짚고 다니는 나무지팡이를 들고 술 취해 날뛰는 남편놈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엉덩이, 옆구리 할 거 없이 개패듯이 패주었죠. 그러자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 고꾸라져서 침을 질질 흘리며 잠이 들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 이 망할 노인네가 오늘은 좀 도움이 되네. 역시나 내 예상대로 지 아들이 날 패도록 전화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이 할망구야. 내가 얻어터지고 이리로 도망온 게 진짜 같아? 하여튼 자식이나 애미년이나 머리가 나쁜 건 똑같아. 안 되겠다. 할망구 너도 좀 맞아봐라. 저는 지팡이를 들고 시어머니의 등짝을 몇 대 휘갈겼습니다. 도대체 니년은 정체가 뭐야? 내 아들을 잡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패는 거냐? 그만두지 못해? 허리야. 나 죽네 나 죽어.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온갖 쌍욕을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길래 제가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눈물 연기를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남편한테 매를 맞다가 무서워서 맨발로 시댁까지 도망갔다고요. 제 발에 피 보이시죠? 그리고 이 얼굴에 멍 보이시죠? 이게 다 제 남편이 술 처먹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여기 있다고 전화로 일러바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공격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에 잡히는 지팡이로 막 휘둘렀고 두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요. 제가 눈물 연기를 하자 바로 믿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원래 술버릇이 있냐고 물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던 걸 저한테 걸려서 이런 거예요. 제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돈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면서 굳게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들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요. 경찰관 둘은 제가 많이 걱정되었는지 얼굴과 발 상태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더군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고 침대에 널브러진 남편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했지만 경찰들은 절대 봐주지 않고 경찰차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태우고 떠나갔답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얼굴에 약을 바르고 발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정제를 맞으며 고나게 한숨 자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술 먹고 손찌검하는 개 같은 놈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항상 주변에 존재하고 있네요. 남편분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모님이 용서하게 되면 무죄로 풀려나고 이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질하는 남편놈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다고요. 경찰관님, 저 이혼할 거예요. 그동안 당해온 생각하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처벌해주세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요. 그러자 경찰관은 저를 믿어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제가 가진 불륜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맨발로 도망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닥친 거라고 판사님한테 호소했고 육체적, 전신적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진단서와 목격자인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라 막대한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습니다. 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피해 보상금을 따로 받아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 다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히려 얻어터진 건 남편이고 처음으로 뺨을 한 대 갈긴 게 전부라고 했지만 판사님도 믿어주지 않았고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징역 사례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끊어놓은 진단서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남편에게 큰돈을 빼먹고 갖다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합기도와 킥복싱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였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제 편을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술주정이 심한 데다 바람까지 피운 남편은 사업장을 살리려고 대출을 받아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분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으면 그냥 적당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자고 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날 파렴치한 놈으로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 이미지가 실추돼서 거래처가 죄다 끊기게 생겼다고. 뭐야, 아직도 거래처가 남아있어? 아쉽네. 난 모두 당신과 거래를 끊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 당신이 처절하게 망하길 바랬는데 아주 아쉽다고. 인연이 끝까지 날 놀려먹네? 야, 내가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건 그날 딱 한 번이잖아. 매번 마주한 건 바로 나란 말이야.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날 시궁창에 처박은 거야? 그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와이셔츠에서 어떤 불빛이 번쩍거리더군요. 이 인간이 녹음기를 켜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겁니다. 제가 그이를 패대기 쳤던 사실을 말하는 걸 녹음해서
다시 고소할 계획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앉아 있었으니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날 괴롭히려는 거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안 때릴 거야? 그 녹음기에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냐고. 뭐야? 벌써 알아챈 거야? 아, 젠장을. 이 또라이가 또 연기를 하네? 아이씨, 망했다, 씨. 여보, 날 그만 찾아와. 당신이 무서워서 매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고. 어머님도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협박하는 건 못할 짓이잖아요. 제발 저를 잊어주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집행유예 기간이라 날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으면 징역사리를 갈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와, 진짜 무서운 년이었네. 엄마, 가자. 우리가 똥을 제대로 밟은 거라고. 위자료를 다시 돌려받는 건 포기하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라통이 터진 채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여기서 두 모자가 벌을 다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반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술 취해서 손찌검 하려던 남편을 하나도 아니라 둘을 만난 저는 두 번의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바람에 어떤 남자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비누 공방샵을 차렸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남편 둘을 만나 악연으로 끝났으니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답니다. 비누 공방은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주셔서 괜찮은 매출이 나왔네요. 그렇게 돌싱, 아니 이혼을 두 번 했으니 돌돌싱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해가 한 번 바뀌자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소식을 알리는 게 좋겠다며 남편의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네, 안녕하셨어요? 저 작년에 김지은 씨를 도와드렸던 경찰입니다. 아, 네, 경찰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전 남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지내는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인간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 달 전에 음주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다가 형사들한테 체포됐거든요. 음주 뺑소니요? 그래서 피해당한 사람은 많이 다쳤나요? 네, 많이 다쳐서 수술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네요. 여하튼 그놈은 감옥에서 푹 썩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졸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한 마음이 심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뺑소니로 감옥에 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자 그 이후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답니다. 수술비가 보통 많이 나온 게 아닌데다 입원을 수년 동안 해야 해서 전 재산을 내놓고 만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경찰관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댁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갓길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에 만취한 운전자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음주 뺑소니로 죄를 짓자 시어머니가 그 벌을 대신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시어머니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화장이 된 채로 뿌려졌답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장례 치러줄 사람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전 남편은 감옥에서 자학하게 되었고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시고 재소자를 때리는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사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그득할 때쯤에 출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폐가 망신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 전 남편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여러분, 혹시 술을 많이 좋아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정신을 차려서 적당한 음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저는 비누 공방샵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이 풍족하게 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아껴두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는 있지만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두 번의 결혼 생활은 끔찍한 지옥이었으니 또다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앞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람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